나이 먹을수록 추해지는 네 가지 행동. 세상엔 참으로 많은 종류의 사람이 어우러져 살고 있지만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 품격이 우러나오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고상한 기쁨과 웬만하면 평상심을 잃지 않는 안정된 심성을 갖춘 사람에게서는 남과 다른 아우라까지 느껴지게 됩니다. 온화하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죠. 품격 있게 살고 싶은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살면서 맞닥뜨리는 중장년들의 모습은 품격은커녕 추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대할 때면 저 나이 먹도록 왜 저런 행동을 부끄러움도 못 느끼고 하는지 보고 있는 사람이 더 민망할 때가 있죠. 하지만 남 행동에 눈살을 찌푸리기 전에 우리 자신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이 우리도 추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지 먼저 챙겨볼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값 못하는 추한 사람 되는 네 가지 행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 허풍치는 사람의 특징은 말 그대로 뭐든지 대단하고 훌륭하고 거창하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재밌게 맛깔나게 하는 것과 허풍치고 거짓말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남을 팔아서 자신을 돋보이려는 사람은 일단 그 황당함과 허무맹랑함에 들어줄 수조차 없습니다. 그걸 듣고 있느라면 같이 바보가 되는 느낌이 들죠. 자기가 진행 중인 사업의 규모는 어마어마하고 오고 가는 돈 액수도 그냥 입이 딱 벌어질 정도라며 휘황찬란한 과거와 인맥을 자랑합니다. 어려운 일 있으면 부탁하라며 무엇이든지 해결해 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런데 듣고 있을수록 궁금해집니다. 지금까지 불가능이 없었을 정도로 그 멋진 경력과 능력, 자금력과 인맥, 그리고 풍부한 혁신적인 아이디어까지 있었으면서 왜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이 그 꼴로 사는지 말입니다. 한두 번 속아주는 셈치고 재미삼아 이야기를 들어줬던 사람들도 이내 고개를 돌리게 됩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허풍의 속성은 하나입니다. 자기 콘텐츠가 부족하니까 남의 얘기와 주위 사람을 팔아서 자기의 가치를 더 높이려는 속셈인 겁니다. 남편 자랑, 자식 자랑, 사위 자랑, 며느리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잘 나가는지도 의문스럽지만 또 잘 나간들, 자기 인생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 할 것도 없으면서 그 잘 나간다는 사람들의 등에 엎여서 함께 높여 보이려는 얕은 심사가 너무도 뻔해 보이고 가엾기까지 합니다. 두 번째, 편견과 선입견으로 세상을 대하는 사람. 선입견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해서 실제 겪어보지도 않고 갖게 되는 주관적 가치 판단이라 합니다. 즉, 겪어보지도 않고 사람을 판단하거나 한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을 알려고 하기 전에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예단을 내려버린다는 거죠. 이렇게 선입견이 합리화되고 고정되면 편견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편견은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해서 적합하지 않은 의견이나 견해를 가진 태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의 대부분은 객관적 근거에서 생긴 것이 아니라 선입견에서 생겨난 것이라고 합니다. 편견과 선입견을 강하게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논리적이지 않고 감정적이며 부정적이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는 거죠. 다양한 현상들, 사회적 이슈들, 개개인의 가치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 인과관계나 전후 사정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 모든 것을 자신의 좁은 시각으로만 바라보고 판단을 하니까 자기 성에 차는 게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늘 마땅치 않고 몹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불평, 불만을 입에 달고 살죠. 따지고 보면 나이가 들어간다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런저런 경험을 쭉 해봤으니 좁은 틀에 갇히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가치관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인데, 안타깝지만 역으로 나이 들수록 자신의 세계에 갇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다양한 세상사를 정치적인 좌우를 가리는 하나의 창문으로 바라보고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편을 가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정치적인 견해에 따른 좌우를 기준으로 삼기보다는 인격과 사람됨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서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정치적 견해가 달라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편견을 갖고 세상을 하나의 창문으로만 내다보면 안 될 일입니다. 세 번째,
남을 깎아내리고 자신을 높이려는 사람. 남을 깎아내리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고 또 주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멀리해야 할 사람이죠. 낮은 자존감은 열등감에서 나오는 것이고 역설적이게도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열등한 존재로 몰기 위해서 아주 모진 짓을 합니다. 자신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들을 그렇게 취급해 자신이 좀 더 나은 존재라는 것을 스스로에게 각인시키고 위로받으려는 자기 기만술이다라고 심리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자기는 속일지언정 남들까지는 속일 수 없죠. 남들 눈에는 그게 다 보이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지위가 높고 낮음이나 가진 것이 많거나 적거나 가방 줄이 길고 짧은 것과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존중할 줄 압니다. 그리고 남을 높여주고 자신을 낮출 수 있는 아량도 갖고 있고 거기에다가 남을 높여주면 자기 자신도 덩달아 올라간다는 그 이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상대방을 높여주기 위해서 늘 좋은 점, 장점만 보려고 하죠. 가끔 친구들과 재미나게 얘기하다가도 남을 깎아내리고 싶은 욕구를 느낄 때면 입 밖으로 그 험담을 내놓지 말고 잠깐 호흡을 가다듬으면서 자존감이 낮아지진 않았나 생각해보면 좋습니다. 네 번째, 잘난 척하고 오만한 사람.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주목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그 욕구를 잘 통제하며 살아가죠. 그리고 진인사대 천명이라고 때를 기다리며 묵묵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며 지냅니다. 반드시 기회는 언젠가 온다는 확신과 자신을 믿고 말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죠.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입만 열면 잘난 척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난 척하는 모습이 눈꼴 사납지만 그래도 관계가 있어서 받아줬더니 점점 더하는 짓이 가관입니다. 아나무인의 태도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곁에 있는데도 공감 능력 제로를 보여주면서 자랑질을 멈추지 못하죠. 이렇게 자기 자랑이 지나친 사람은 성격 장애를 갖고 있는 것이고 정신의학 치료를 받아도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고 신경정신과 전문의가 말합니다.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대인관계에서 제일 싫어하는 유형이 바로 잘난 척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상대하기도 피곤하니 사람들이 멀어지고 결국 자기 자신은 왕따가 되어버립니다. 빈수레가 요란한 법입니다. 잘났다고 떠들고 다녀봐야 못난 놈 취급받기 딱 좋습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게 인생이라지만 그건 집에 혼자 있을 때나 하는 생각이고 밖에 나올 땐 장롱 속 깊은 곳에 잘 보관해 두어야 하는 게 요즘 인생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본인이 행동하는 것을 본인이 잘 깨닫지 못합니다. 다만 우리가 살면서 주의해야 할 점은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일이겠습니다. 자기 기분 나쁘다고 그걸 다 겉으로 드러내선 안 될 일이죠.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삶이 품격 있는 삶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서글픈 노후를 보내지 않는 3가지 방법. 나이가 들어가는 것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두려운 것은 더 늙은 후에, 더 나이 든 후에 인생 말년에 서럽게 살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어서일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이런 생각으로 불안해하며 기운 빠져서 앉아 있으시는 것보다는 서럽게 살지 않도록 미리미리 준비해보는 것이 훨씬 현명한 대처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공한 인생 선배들의 의견을 종합한 것 중 하나인 노후에 서글프게 살지 않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자식만이 나를 지켜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설의 한 장면이 있습니다. 은퇴를 한 후 바깥 출입을 거의 하지 않은 채 은둔형 노인으로 살아가는 한 남자가 며칠째 깊은 걱정에 빠져 있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다가 갑자기 죽으면 해외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무도 몰라서 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부패한 시신의 추한 모습으로 아들을 맞이하면 어쩌나 하는 것이었습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어느 날 그는 집 밖을 나서 대형 냉장고와 함께 사람 하나가 다 들어가고도 남을 크고 든든한 비닐봉투를 샀죠. 노인의 계획은 이랬습니다. 숨을 거두려는 마지막 순간 혼신의 힘을 다해서 비닐봉투 속으로 몸을 넣고 대형 냉장고 안으로 들어가 숨을 거두기로 마음을 먹은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말도 되지 않는 계획이지만 고독사의 두려움이 어느 정도인지 심리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내용임에는 분명합니다.
부부가 한날 한시에 함께 떠나지 않는 한 둘 중 한 사람은 무조건 혼자 살게 됩니다. 자식만이 자신을 지켜주는 유일한 사람으로 여기고 의지하면 할수록 자식들은 힘겹고 본인은 서럽게 됩니다. 나이 들수록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고 커뮤니티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이웃과의 교류는 정서적으로 좋을 뿐만 아니라 서로가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묻는 네트워크 안에 있게 되니 소설의 주인공처럼 고독사에 대한 괜한 걱정 없이 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식만 바라보고 살지 않으니 서러울 일도 없습니다. 두 번째,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법률사무소를 찾아오는 노인의 상당수는 상속세를 물지 않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기려는 분들이라고 합니다. 변칙적인 증여를 하기도 하고 또 해외에서 보험을 들어 수령인을 자식으로 지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의 대부분은 평생 돈은 잘 모았을지 몰라도 인생 말년에 이르러서까지도 자신을 위해 돈 쓰는 것을 아깝다고 여기면서 계속 모으고 불려나가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살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인생을 위해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 인생을 사는 분들입니다. 이렇게 자식들에게 미리미리 재산을 넘겨줬다가 재산을 돌려받고 싶다며 방법이 없겠냐고 찾아오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 서글프지 않으려면 내 재산은 내가 지킨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모으고 불린 재산으로 좀 누리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죠. 세 번째, 절대로 아프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대 초반부터 담배를 입에 물고 살고 술도 엄청 마시면서 짧고 굵게 산다며 남자다운 척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중에 건강을 잃고 나서야 하는 말은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줄 전혀 몰랐다는 것이죠. 본인은 짧고 굵게 살아가려고 했지만 이대로라면 가족들을 생고생시키면서 아픈 몸으로 가늘고 길게 살아갈 것이 분명합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감기 하나 걸려서 눕게 되면 건강했던 평소가 그리워지고 현실이 서러워지는 게 사람 마음입니다. 못된 생활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을 무슨 깊은 인생 철학이라도 있는 것 마냥 굵고 짧게 산다고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서러운 노년을 살고 싶지 않다면 생활 습관부터 바로 뜯어고치고 정말 열심히 운동해야만 합니다. 모든 일에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하듯이 인생 또한 결말이 좋아야 아름다운 법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인생 말년이 탄탄대로가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먹어보니 이제야 후회되는 5가지. 인생의 반환점을 찍고 나면 살아오면서 겪었던 것들 중에서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이 참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쓸데없는 짓, 헛짓들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죠. 이럴 때 참 허탈하기도 합니다. 그것에 쓴 자신의 에너지와 시간 그리고 돈도 썼을 수도 있겠습니다. 대신 좀 더 건설적인 것에 내 자신에게 그 에너지와 시간, 또 피 같은 돈을 쏟아 부었다면 더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또 지금도 마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을 부여잡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나이 들고 깨달은 부질없는 행동 첫 번째는 벌어지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걱정에 걱정을 하며 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는 것들의 90% 이상이 아예 일어나지도 않을 일에 대한 쓸데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애들이 어딜 간다고 하면 덜컥 차 사고부터 시작해서 온갖 나쁜 일만 떠올려 걱정하고 나쁜 애들과 어울릴까봐 또 걱정을 합니다. 무슨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도 꼭 안 돼서 망신당하고 또 쫄딱 망하면 어떡하냐는 걱정이 앞서니 추진력이 떨어지죠. 밑도 끝도 없는 이 불안증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다 큰 자식들 독립시키지 못하고 데리고 사는 것도 돈도 돈이지만 저것들이 나가서 밥이나 챙겨 먹을까? 굶고 사는 것은 아닐까? 옷이라도 제때 빨아 입을까? 제 시간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출근할까? 혼자 살다가 위험에 처하지는 않을까 하는 별의별 걱정 때문에 이럴 바엔 차라리 눈앞에 두고 사는 게 낫다 싶어서 그냥 데리고 사는 분들이 꽤 되실 겁니다. 이러면 자식 결혼해도 그 병이 절대 낫지를 않습니다. 늘 노심초사하며 살 게 분명하죠. 두 번째,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아온 것.
뭘 하나를 해도 뭘 하나를 입어도 이걸 남들이 알면 어떡할까, 남들이 보면 어떡할까, 뭐라고 하면 어떡할까 그것부터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시선이 두렵고 그들의 뒷담화가 부담스러우니 그냥 무난하게 유행하는 옷 사서 매번 입고 자기 생각대로 하기보다는 그냥 중간만 하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남들이 흠잡을 것 없이 좋고 잘난 모습만 보여주고 싶죠. 은퇴 후에 제2의 인생을 준비하면서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남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죠. 세상 사람들이 남의 인생이나 들여다보며 시간을 보낼 만큼 그리 한가하지 않다는 겁니다. 다들 제 코가 석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의 관심의 중심이 될 만큼 그리 중요한 사람도 인기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뒷담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뒷담화를 해도 그때뿐이고 그냥 잊어버리고 삽니다.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고 살면 그건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의 인생을 사는 거죠. 반대로 남의 인생이 궁금하고 오지랖 넓게 여기저기 참견하는 인생도 헛되고 부질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연예인 근황이 왜 그렇게 궁금해서 하루 몇 시간씩 들여다보는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세 번째, 지나간 일을 후회하고 후회하며 사는 것. 모든 건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말이 있지만 지나간 시간을 붙잡고 후회만 하고 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고등학교 때쯤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부모님이 공부하라 얘기할 때 좀 말 좀 들을 걸, 그때 그 남자하고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친구가 동업하자고 했을 때 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주식을 샀었어야 했는데, 이렇게 지난 과거만 생각하면 온통 후회할 일들 뿐이죠. 최악의 경우는 지나간 일들을 후회하면서 지금 하루하루를 술로 지새고 자책하며 괴로운 나날들을 보내다 못해 우울증에 걸려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또 이 하루가 지나면 후회할 일들만 만들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지난 일에 발목 잡혀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신다면 하루빨리 털고 일어나야 합니다. 과거에 묶여 살아봤자 우울증 걸리는 것 외에는 남는 거 하나 없고 변하는 거 하나 없습니다. 네 번째, 무조건 참고 희생하며 사는 것. 엄마들이, 아내들이 무조건 참아내고 희생하며 살았던 것의 부질없음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물론 남편들도 은퇴할 시점에 들어서면 인생을 되돌아보며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산 것에 후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희생하고 살면 그걸 알아주고 고마워해야 하는데 사람 마음이 다 나같지 않아서 알아주기는커녕 원래 저렇게 희생하는 걸 좋아하나 보다, 그런 대우를 받아도 되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 인심입니다. 그래서 아프면 아프다, 싫은 건 싫다, 불편하면 불편하다, 슬프면 슬프다, 부담스러우면 부담스럽다, 여유가 없으면 없다는 것을 자식에게, 배우자에게, 친구에게, 동료에게 표현하고 살아야 합니다. 구차하게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냥 구질구질하게 얘기를 하느니 차라리 그냥 들어주고 말지, 나 하나 참고 희생하면 되지, 이러고 살면 그냥 호구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착하게 대해주면 바보가 돼버리죠. 마지막 다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쓸데없이 자존심 세웠던 것. 연인이나 부부가 다툴 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 때문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을 상대가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그 서운함 모두 자신의 잘못처럼 말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뒤섞이면서 문제의 원인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자존심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를 인정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 사과할 타이밍도 놓쳤고 사태를 되돌리기에는 너무 늦어버려 이판사판 끝까지 가보자는 심사로 한치의 물러섬도 없이 닥치고 공격 모드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우습게 보거나 업신여기는 상대방의 버릇을 고쳐보겠다. 자신이 화가 나면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무릎 꿇게 하고 다시는 그런 소리 나오지 못하게 하겠다는 심사도 깔려 있습니다. 그냥 미안하다, 앞으로 잘한다고 했으면 끝날 일을 그 놈의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사태를 키우고 밑도 끝도 없는 대치 상태로 몰고 갑니다. 귀가를 일부러 늦게 하고 안 마셔도 될 술을 마시고 밥을 일부러 차려주지 않고 또 차려준 밥을 먹지도 않고 일부러 외박까지도 하죠. 모두 자존심 때문이고
나에게 관심 좀 가져줘 하는 애처로움도 깔려 있습니다. 이런 대치 상태가 하염없이 길어지다 보면 서로 대화가 끊어지고 각방을 쓰게 되고 끝내는 정서적 이혼 상태로 빠져들기도 합니다. 한 집에 같이 살지만 이젠 서로에게 관심도 기대도 애정도 없는 그런 메마른 생활이 편하다고 생각하며 살게 됩니다. 가엾고 불쌍한 인생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왜 그렇게 미안하다 사과하는 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그 한마디만 하면 모든 게 눈 녹듯이 사그라들 텐데 말입니다. 사실 그거는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멍청한 짓을 하는 거죠. 지는 게 이기는 거라는 말이 옛날부터 내려온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렇듯 인생에서 가장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의 공통적인 속성은 우리들의 눈과 마음을 편협하게 만들고 극단적으로 이끌며 끝내는 아예 닫아버리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도 노력하지 않으면 점점 더 고집스럽고 편협해진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헛되고 부질없는 것에 매달려 남은 인생 후반전마저 낭비하게 될 것이 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인생에서 부질없는 것들에서 벗어나 남은 인생을 정말 중요한 것에만 매진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마음이 평안해지는 5가지 방법.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쓸쓸합니다. 나이는 들면 들수록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노동자들은 고객으로부터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고, 직장에서는 상사의 갑질로 상처를 받아왔을 것이며, 때로는 친구나 배우자, 자식들이 나에게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과 같은 기억들로 아직도 상처를 잊지 못하고 생각만 해도 우울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또 공허해지고 우울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후가 되면 죽음이 앞에서 어른거리는 것이 실감날 때가 있고 하나씩 하나씩 모든 게 다 떠나기 시작합니다. 돈도 떠나고 사람도 떠나고 점점 세월도 떠나고 다 떠나는 것에 대한 실망감, 그 다음에 공허함, 상실감이 또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더욱더 우울함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을 술로 해결하거나 심지어는 낙담이 점차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머리에 떠올리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죠. 이제는 마음을 스스로 추스려야 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진심으로 위하고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나 자신을 스스로 위로해야 합니다.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위로하고 다스리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정리하기. 과연 내가 무엇 때문에 우울한 것인지, 요즘 왜 이렇게 방황하는지, 왜 마음이 아픈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을 냉정하게 찾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분석해보는 것입니다. 과연 가족들이 나에게 섭섭하게 되어서 쓸쓸한 것인지, 아니면 친구의 배신 때문에 쓸쓸한 것인지, 과연 무엇이 나를 이렇게 방황하게 하는 것인지 분석하고 정리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명확하게 찾고 버릴 것은 버려야 됩니다. 그것을 자꾸만 움켜쥐려고 한다면 스스로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정리한다는 것은 버릴 것은 버리고 챙길 것만 딱 챙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1단계입니다. 두 번째, 긍정성에 몰입하기. 부정적인 것을 자주 생각하면 그것이 쳇바퀴 돌듯이 하면서 눈덩이처럼 커지고 이 세상이 온통 슬프게만 느껴지고 쓸쓸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래서 긍정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즉,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죠. 남과 비교하면서 우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가지고 있는 장점에 집중하다 보면 스스로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은 늙으면 상실됩니다. 자꾸만 옛날에 잘 나가던 때하고 비교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은 흐르기 마련이고 친구도 때가 되면 떠나기 마련이고 가족도 자식들도 크면 장성하면 떠나기 마련입니다.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의 몰입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스스로를 사랑하기. 남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나를 위로하려면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쓰고 친구를 위해서 돈을 썼을 수는 있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투자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합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멋있는 옷도 좀 사 입고 평소에 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위해 절약하고 신경 쓰느라 못했던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투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죠. 네 번째, 스스로에게 최면을 건다. 긍정성에 몰입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행복한 말을 던지는 거죠. 이 정도면 잘 살았다. 내 인생이 멋있다. 나 정도면 괜찮다라는 등 스스로에게 던지는 말은 실제가 됩니다. 그런 말들이 쌓이고 쌓이면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말이 내 행동과 생각을 변화시키니 내 스스로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고 혹은 그렇게 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노력하기 때문이죠. 다섯 번째, 밖에 나간다. 돌아다님으로써 우울함, 쓸쓸함, 배신감을 털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냥 이유 없이 걷고 여유가 있다면 여행을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외국 여행이 아니라도 국내 여행지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대한민국 내에서도 우리가 평생 살면서 못 가본 곳이 가본 곳보다 훨씬 많습니다. 심지어는 서울에 수십 년을 살았어도 가보지 않은 서울이 훨씬 많죠. 밖에 나가고 세상을 보는 것 자체로 아름다움을 느끼고 긍정이 눈에 담깁니다. 이 세상을 사는 것에 대한 재미와 흥미는 당연히 뒤따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함으로써 쓸쓸함과 우울함을 털어버릴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를 위로하고 마음을 보살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 단계를 차례대로 이루어 나가다 보면 언젠가 잔잔한 강물처럼 흔들리지 않고 어떤 것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안한 마음 상태를 만들며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항상 평안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식들에게까지 버림받는 사람들의 세 가지 공통점. 만나볼수록 더 좋아지고, 닮고 싶고, 가까이 하고 싶고, 자주 보고 싶고, 배우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겪어볼수록 혀를 차게 되고 만남이 괴로워지고 피하고 싶은 마음이 싹을 피우더니 결국 적절한 기회와 구실을 찾아 관계를 끊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생살이가 고달픈 것은 다름 아니라 친구, 직장 상사, 동료, 선후배, 형제자매, 더 나아가 부모까지 둘러싸인 인간 관계 속에서 불협화음이 일고 지지고 볶고 그러다가 귀가 찢어질 듯한 날카로운 파열음이 생기고 할 말 못할 말을 주고받게 되기도 하면서 상처를 입고 관계 때문에 오도 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친구도 필요 없고 자식도 필요 없다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리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은 혼자라고 하지만 그래도 친구나 자식이 분명 필요합니다. 귀한 가르침을 주는 옛 성인들 말씀 중에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살라는 말씀은 있어도 친구 자식 다 필요 없으니 혼자 잘 살라는 말씀은 들어보질 못했습니다. 친구, 지인은 물론이고 자식마저도 등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배신당하고 버림받았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모두 한결같이 등을 돌렸을 때는 자신을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식에게마저 버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제 자식이 최고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제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한 법인데 하늘 아래 자기 자식이 최고인 줄만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자식 자랑 듬뿍 주는 최고의 엄마 아빠일 수는 있겠지만 밖에 나가면 청년들이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아 예의도 없고 옷차림도 불량스럽고 행동도 가볍고 거칠고 모든 게 탐탁치 않으니 쳐다만 봐도 미간이 찌부러지고 혀가 차집니다. 귀하디 귀한 내 자식들과 갈등을 빚고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자식들의 결혼 정년기 때부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결혼하고 싶다고 데리고 오는 상대들이 부모로서 영 마음에 들지 않고 자기 자식이 아깝다는 생각에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대놓고 완강히 결혼을 반대하며 자식들과 맞섭니다. 내 아들이 귀하면 며느리도 귀한 법이고 내 딸이 금쪽 같으면 사위도 금쪽같이 귀한 남의 집 자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대하는 것을 보면 불편한 마음이 다 드러나 보입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 하는 것에 가시가 돋아있죠. 자식 앞에서 자식의 배우자를 대놓고 험담을 하거나 화난 마음을 그대로 다 표현하는 모자란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을 위하고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위한다면서 이런 짓을 서슴없이 해댑니다. 부모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무리 며느리고 사위라지만 남의 집 귀한 자식들을 막대하면
자기 자식들도 똑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것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 험담을 하고 또 화를 내는 사람을 좋아할 그럴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죠. 부모의 이 모자란 행동 때문에 자식과도 관계가 틀어지고 결국 자식도 찾아오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는 것입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52%가 분노 조절을 제대로 못하고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충동 조절장애 고위험군이 11%나 된다고 합니다. 성인들의 절반이 분노 조절을 잘하지 못하고 10명 중에 1명은 그런 분노 조절 장애 때문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춘기 아들의 얼굴만 봐도 속에서 피가 솟는 것처럼 화가 난다는 어머니도 있고 팀원의 반복되는 실수에 화가 나서 주변 물건을 잡히는 대로 벽에 던지고 소리를 질렀던 것을 후회했다는 팀장, 또 직장에서는 그럭저럭 참을만 한데 집에만 가면 아주 사소한 일에도 화가 폭발한다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분노의 방아쇠를 당기는 원인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성난 마음을 다듬지 못한 채 마구 드러내는 사람들이 보이는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분노의 대상이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회경제적으로 자신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 자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 자신보다 덩치가 작고 힘이 약해 보이는 사람, 자기보다 마음이 여려서 대들지 못할 사람,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소리 지르고 무엇인가 집어던지고 막말과 쌍욕을 해도 어떤 식으로든 반격을 가하지 못할 사람만을 타깃으로 삼는 공통점 말입니다. 사람 봐가면서 화를 내는 거죠. 화를 잘 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나 보다 싶지만 한편으로는 사람 가려서 화를 내는 것을 보면 나름 조절을 잘할 수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람을 잘 대해주면 고맙게 생각하고 선한 사람이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잘 대해줘야겠다 생각해야 되는데 세상 인심이라는 게 다 같지 않아서 반대로 얕잡아 보고 쉽게 생각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일방적으로 쏟아내 버릇하면 주위 사람은 물론 자식에게마저 버림을 받게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도리를 앞세운다. 도리를 사전에서는 사람이 어떤 입장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아는 길이라고 정의합니다. 부모로서의 도리는 자식들 잘 먹이고 입혀서 구김살 없이 자라게 하고 교육 잘 받게 해서 사회에서 제 몫을 하며 살도록 키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인이 된 자식들에 대한 부모의 도리의 정의는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다 큰 자식들에게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다 못해 강요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식이니까, 사위니까, 며느리니까 효도해야 하고 부모 말씀에 순종해야 하고 자주 찾아뵈야 하고 심기를 잘 살펴서 하는 것은 물론 어렸을 적 키우고 먹인 젖값을 매달 꼬박꼬박 내놓아야 한다는 부모들도 있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도리만 너무 앞세우고 강요하다 보면 부족한 것이 눈에 들어오고 서운한 감정이 생기고 만나는 게 부담스러워지다가 결국에는 관계에 금이 가게 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 선배와 후배 사이, 그리고 부모 자식 사이를 수직 관계로만 바라보고 도리를 앞세우고 강요하는 사람들은 권위주의적인 성향이 짙습니다. 요즘 세상은 보스가 아니라 리더가 더 존경받는 시절입니다. 나 때는 그랬으니까 너도 그래야 하고 곧 고생한 만큼 마땅히 존중과 합당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을 일찌감치 버리고 수평적 관계에서 함께 존중하고 존중받는 관계로의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다 큰 자식들하고도 그래야 합니다. 머리 다 크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된 자식들과의 관계에서 우리 부모들의 도리는 무엇인지 차분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주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관계입니다. 나이 들어 깨닫게 되는 것이 자신의 성격 때문에, 편견 때문에, 편향 때문에, 또는 좁은 식견 때문에, 혹은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서 상대의 실수를 감싸주지 못해서 끝내 관계까지 망쳐버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매번 다짐을 하고 노력을 해야 하죠. 주변 사람들이 그리고 사랑으로 키운 자식들이 등을 돌릴 땐 그들을 향해 증오와 분노심을 갖기보다는 그만한 이유가 본인에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중한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것만큼 인생을 잘 살아가는 방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관계를 소중하게 잘 여겨지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할 나이 들어가는 4가지 유형. 나이가 들면 들수록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각자의 꿈이 다 다른 것처럼 살고 싶은 인생 말년의 모습도 많이 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 사회복지과 교수는 노인의 유형을 우리 사회의 현실에 따라 4가지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 유형, 늙은이. 어린이의 반대말이죠. 나이가 많이 든 사람을 늙은이라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사전적 의미일 뿐,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이라고 부를 땐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들어있지 않은 지칭입니다. 이른바 선진국이라 불리는 OECD 38개 회원국 중 한국은 노인 빈곤율이 43.4%로 단연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사 대상인 65세 이상 성인의 43.4%가 평균 소득의 반도 안 되는 돈으로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평균 소득도 그리 많지 않을 텐데 거기에 또 50%에도 못 미치는 소득으로 살아가고 있으니 사는 게 굉장히 팍팍할 게 분명합니다. 이런 생활의 고단함을 반영하듯이 우리나라의 노인 자살률 역시 3배가량 차이를 보이며 단연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재지연합회에 따르면 폐지를 줍는 노인은 25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고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하루 10시간 이상 폐지를 모으고 옮겨서 1만 5천 원가량 손에 쥔다고 하니까 시간당 1,500원을 버는 셈인데, 이는 최저임금의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발등에 부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노년 생활로 꿈꾸고 있는 한 인간으로서의 내면적 성장이나 여가를 보내기 위한 취미 생활, 친구들과의 교류 등은 먼 나라 얘기가 되고 맙니다. 질병 앞에서 비용 때문에 적절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돌봄의 대상으로 사회적 짐으로 인식됩니다. 그래서 이런 처지 때문에 우리 사회에 부담만 안겨주는 잉여인간, 2등 국민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의 절대 다수가, 또 곧 은퇴를 앞둔 예비 노인 인구의 절대 다수가 생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돼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 유형,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말에는 존중하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유형으로 불리는 늙은이하고는 어감부터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길에서 마주친 할아버지, 할머니를 부르는 어르신이란 호칭과도 내용면에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르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많은 재산을 소유했다기보다는 자가주택이 있고 월급처럼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입이 있으며 부족하다 싶은 생활비를 보충하기 위해 퇴직 이후에도 일을 하고 있는 동시에 자신의 경력을 살려 조그맣게라도 봉사활동을 합니다. 어르신이란 바로 온 마을 사람들이 존경하는 지혜롭고 현명한 할아버지와도 같은 존재라고 전문가들은 이 단어의 정의를 내립니다. 나이를 먹는다고 나의 숫자에 맞게 자동적으로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 어르신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잊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유형, 액티브 시니어. 취미와 여가 활동이 활발하고 배움에도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진 않더라도 자신의 소질을 살려 소득을 창출하는 데도 적극적인 이른바 성공한 노인의 상징이 액티브 시니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청바지를 입은 나이 든 보통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가족이나 사회에 의존하지 않고 살면서 옷도 젊게 입고 자기 개발에도 힘쓰면서 인생 이모작에 매진하는 사람들입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지금껏 바쁘게 살아왔으니 지친 영혼을 위해 이제 꿈으로만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마음껏 펼치며 살자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적극적으로 이를 행동으로 실천하며 삽니다. 아마도 우리 대부분이 바라는 노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되지만 그렇다고 모두가 액티브 시니어로 살아갈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불안감에 벗어날 수 있는 경제력이 받쳐져야 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천력이 있어야 합니다. 사실 경제력을 갖추는 것보다 나이와 상관없는 강한 실천력을 갖추는 것이 더 어렵긴 합니다. 네 번째 유형, 선배 시민. 선배 시민이라는 노년의 유형은 최근 사회에 맞게 생긴 새로운 노년의 모습으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동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가는데 실천적인 노인을 상징합니다. 사회복지과 교수가 새롭게 말을 만들고 정의를 내렸지만
실상은 우리 주변에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노년상이 생기는 이유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사회보장 제도가 퍼주기 비용이 아니라는 인식과 함께 시민으로서 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입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는 초등학교에서 등교 도우미를 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노인들과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나누며 집에 오는 길에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줍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는 아주 낯설고 생소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이렇게 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공동체 이론으로 더 나은 공동체를 상상하고 변화시키고자 실천하는 노인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이 선배 시민은 학력이나 재력, 경력, 재능과는 상관없이 누구나 뜻과 의지만으로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어떠한 환경보다는 나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어떤 노년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앞으로 기대 수명은 더 늘어날 것이고 노년으로 보내야 할 기간이 인생의 3분의 1이 넘는 사회로 발전함에 따라 지금이라도 미리 차근차근 잘 준비해서 늙은이만은 되지 않는 노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멋있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노후에 혼자가 되면 비로소 얻게 되는 3가지. 사람들의 치여 살아서 가족이고 친구고 배우자고 다 부질없기에 이제는 멀리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게 고생이란 말은 바로 인간관계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몸이야 힘들면 쉬면 회복되지만 사람들로부터 받게 되는 스트레스는 회복되기가 쉽지 않을 뿐더러 안에서 차곡차곡 쌓여 결국 마음의 병을 만들게 되죠. 요즘엔 다들 그렇게 서로 못 잡아먹어서 그리고 또 깎아내리지 못해서 안달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의로든 타의로든 혼자 떨어져 있게 돼서 그 고독감이 두려워 떨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는 전혀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실 필요 없게 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수 있어서 그렇게 혼자 있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고독한 사람은 성공합니다. 혼자인 사람을 우리는 외톨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안타까운 시선으로 혼자인 사람을 바라보지만 정작 그들을 바라보는 자신들은 무리 속에서 하나도 행복해하지 않습니다. 그 속을 벗어날 용기가 없어서 또는 그저 익숙함에 젖어서 지지고 볶으며 아둥바둥 버텨가고 있을 뿐입니다. 자발적 외톨이가 늘어가고 있습니다. 외톨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모로 삐뚤어져 다른 사람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사람이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지만 자발적인 외톨이는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자발적으로 혼자가 된 사람은 혼자서도 행복하게 잘 즐기며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럿이 함께할 때도 잘 지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혼자인 것을 잘 즐기는 사람은 은둔형 외톨이가 아니라 혼자일 때와 또 여럿일 때 그렇게 균형을 잘 맞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는 당당하게 혼자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말년이 활짝 피기 때문입니다. 고독함 속에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자유. 여럿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내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는 자유입니다. 아무리 마음 맞는 친구들이라도 일정을 맞추고 또 모두가 마음에 드는 여행을 하기엔 쉽지 않습니다. 어딜 가서 구경하고 어딜 가서 다 같이 입맛에 맞는 음식을 먹을지도 고민이죠. 각자가 조금씩 희생을 해야 그나마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을 겁니다. 반면 혼자 떠나는 여행은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과정이고 또 자유가 주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떠나는 여행이라고 해서 꼭 몇 박 며칠이 아니라 당일치기도 가능합니다. 그렇기에 새로운 공간에서 우리는 전혀 뜻하지 않게 관심을 보이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에 관심이 있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안다는 건 우리에게도 신선한 충격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든지 훌쩍 떠날 수 있는 자유, 그 자체는 우리의 시야를 맑게 해줍니다. 온전히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걸으며 새로운 것에 눈을 맞출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속도를 맞추거나 보고 싶은 것을 뒤로 한 채 서둘러 발길을 옮길 수밖에 없었던 적이 꽤 많습니다. 이제 혼자라면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몇 시간이라도 쭈그려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단단해진다. 혼자인 사람은 문제가 생겼을 때 두리번거리지 않습니다.
마치 본능적으로 혼자서 처리해야 하고 또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혼자서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혼자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누군가와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모든 일들을 혼자서 돌파해내겠다는 굳센 의지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불평불만을 드러내며 투덜대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아주 사소한 일에서부터 직접 해결해 가면서 자신에 대한 믿음이 점점 두터워지죠. 누구도 아닌 자신을 신뢰한다는 것만큼이나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배경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늘 쾌활하고 긍정적이면서 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잘 버텨내는 한 그루의 뿌리 깊은 나무처럼 어떤 일이 닥쳐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가게 됩니다. 세 번째, 스스로에게 몰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하루하루 변화하는 자신을 보는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라면 몰입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잘 아실 겁니다.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에 그야말로 미친 듯이 신들린 듯이 빠져들어 에너지를 쏟아붓게 되면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게 되죠. 코로나19로 인해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않자 집에서 혼자 즐기는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어플을 통해 독학으로 악기를 배웁니다. 또 글을 쓰거나 캘리그라피를 익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럿이 함께 해야만 즐거운 일인 줄 알았는데 뜻하지 않게 혼자 하는 즐거움과 몰입의 참맛을 경험하는 기회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를 넘어서 지금 미국에서는 대퇴사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직장을 그만두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매월 평균 390만 명이 직장을 그만두었는데 최근 한 달 동안에는 무려 450만 명이 그만두는 초유의 기록을 세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봉쇄 기간 동안 회사에 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일하는 것에 적응이 되면서 다시 출퇴근하려니 사람들과 같이 생활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참지 못하고 회사를 그만둬 버리는 겁니다.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 새로운 세계를 맛봤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이유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고독의 참맛을 드디어 맛보게 된 겁니다. 인생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라지만 인생에서의 성공도 행복도 그리고 평화도 혼자 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주는 힘을 믿으시고 좀 더 적극적으로 무리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몰입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꽃피는 말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나이 들수록 말 잘하는 사람이 되는 4가지 원칙. 나이 들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말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나이 들면 조심해야 할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젊은 사람들은 자꾸 꼰대라고 핀잔을 주고 우리 스스로는 나이 든 사람답게 처세의 방식이 달라야 한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제대로 나이 들어가려면 우리는 대화의 원칙을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는 충고가 요즘 유행입니다. 그럴수록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나기 때문이죠. 멋있게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방식에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경청입니다. 말하는 방식인데 왜 경청이 중요한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기본 원칙 중에서 잘 들어주는 것의 중요함을 아시는 분들은 항상 공통적으로 경청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말 잘하는 방법은 오히려 말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순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세심하게 듣고 있다는 느낌을 대화 상대에게 주는 것이죠. 그래야 어떤 사람들이든 신나서 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것을 들어주는 그 사람이 멋지게 보이는 것이죠. 말이 되든 안 되든 그냥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주면서 고개 끄덕끄덕하면 끝입니다. 경청은 너무나도 쉽지만 그 영향력은 어마어마하죠. 두 번째는 허허 하고 웃는 것입니다. 사실 대화라고 하는 게 들어서 기분 좋고 말해서 기분 좋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심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 보면은 괜히 핏대 올리고 뭐 콩나라 팥나라 자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꼰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따져도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따지고 들면 사실 보기 흉합니다. 그래서 나이 들수록 대화를 나눌 때는 그냥 우선 넘겨야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사람들 살다 보면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거 일일이 의견을 얘기하다 보면 싸움이 되고 그렇다고 꼭 내 이야기가 옳은 것도 아닐 때가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괜히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죠.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할수록 그냥 웃어 넘기시면 편합니다. 세 번째는 논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아니네, 그건 맞네 해가면서 토를 달고, 그러다 보면 갑론을박 이야기가 험악해지고 나중에는 또 목소리가 커지고, 우리 한국 사람들 욱하는 기질이 있어서 조금만 자기 의견하고 맞지 않으면 목소리가 커지고 흥분합니다. 절대 대화를 할 때에는 경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화 도중에 혼자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하며 화를 낸 다음에 대화가 끝나고 나면 뭔가 창피한 마음도 들고 깊은 후회를 하기도 하죠. 사실 대화의 목적은 나의 의견을 상대방에게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과 말이나 의견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이 먼저 태클을 걸고 험악하게 달려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역시 두 번째 말씀드렸던 방법처럼 그냥 웃어넘기고 다른 이야기를 이어가면 편합니다. 마지막은 기분 좋은 말을 해주는 겁니다. 상대방이 들으면 기분 좋을 만한 말을 해주는 거죠. 대화의 내용과 상관없이 기분 좋은 말을 꺼내도 좋고, 상대방이 먼저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칭찬해줘도 좋습니다. 칭찬이라고 하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말에 너 말이 맞네라는 식의 긍정적인 표현만 해줘도 상대방은 말하면서 기분이 좋아지죠. 꼭 우리가 말만 하면 그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거부하고 꼬아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는 서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아야 수준 높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려면 우리에게는 서로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서 서로가 많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대화의 기술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대화의 원칙 4가지만 기억하신다면 어디를 가서도 환영받고 멋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특히 나이 들어서도 대화의 방식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면 그것만큼 나이 들어서 추해 보이는 모습은 없을 겁니다. 먼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논쟁하고 경쟁하기보다는 웃어주면서 상대방의 기분을 좋게 하는 대화 방식을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과 대화를 나눈 것을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 있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